우리 진도집이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 볼까요? 이번 주 영역이 뭐라고 써있냐 얘들아. 아니 영역. 사회라고 써있죠. 우리 지난주엔 인문 질문이었고 이번 주에는 사회 영역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비문학 글들을 좀 많이 읽어왔잖아. 근데 그 읽었을 때 뭐 작년 2학년 때부터 이제 계속 수업을 꾸준히 들었던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은 배경 지식을 좀 쌓고 그럼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떤 글들을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약간 그런 점이 잘 보이는 지문들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할 지문들이 사실 지난주 거에 비하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읽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앞에 지문 문제가 다 풀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 2, 3, 4번을 다 풀어보시되, 좀 힘들면은 1번, 2번만 우선 푸는 거 위주로. 시간은 5분 정도 줄게요. 이것도 사실 관점을 비교하는 지문이야.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일단 시작.
땡. 바쁜 사람. 오, 훌륭하구나. 훌륭해요. 자, 일단 1분단부터 볼까요?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이 개체화라는 현상이 무엇인지 일단 정의를 해주네요. 개체화가 뭐야? 사회가 분화되고 나누어지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 근데 이거의 원인이 뭘까 얘들아? 산업화에 따라라고 하니까 산업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지. 그지? 울리히 백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그러면 일단 학자 이름이 두 가지 나왔으니까 체크를 할 건데 울리히 백, 첫 번째 인간. 두 번째, 지그문트 바우만. 그러면 이 두 사람 모두 다 현재의 개체화 현상, 요것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얘네 둘은 사회적 위험 문제와 개체화 현상을 연관시켜서 생각했습니다. 했으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개체화 현상이라는 것이 뭐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된 현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자세히 모르고 뭐가 유대에서 벗어나는 거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사회적 위험 문제와 어떻게 연관시켰지? 또 잘 모르니까 이걸 밑에서 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왔어야 되겠죠? 자,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되는 현상이래.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원래 사회 분화랑 개체화는 산업화 이래로 계속 있었어.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건 뭐야?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세계화라는 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많이 소통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개체화 현상이 무언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죠? 무언가 달라졌어요. 자, 그럼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 맥락 안에서 이 문장을 바로 이어서 읽어봤을 때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면 뭐야? 여기부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체크를 할 건데 첫 번째,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가 돈 같은 걸 아니면 재산 같은 걸 사용하고 쓸 때 국가 내에서만 했다면 아까 세계화를 계기로 바뀌었다 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통을 하고 이동을 하고 하면서 자본이나 노동력 같은 것이 더 빠르게 그리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당연하겠죠. 이 국가의 그 개개인 사람 한 명 한 명이 국가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또한이라고 하니까 달라진 양상은 이게 끝이 아닌가 보다. 그지? 전 세계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야, 여기서 이런 분절화되었다 이런 말들 너는 이제 평소에 자주 안 쓰는 말이잖아. 내가 이 말의 뜻을 만약에 몰라. 근데 지금처럼 각주가 없어. 그럼 앞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세요. 그러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것도 내가 공부를 안 해서는 모르지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나뉘어 있고 생산직과 사무직이 나뉘어 있는 게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라는 설명이잖아? 그러면 노동자들이 되게 다양해졌다는 거군. 그래서 이제는 얘네끼리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도 이 맥락 안에서 얘네가 이렇게 다양한 계급이 생겨버렸으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비슷하지 다르지 이런 부분이 좀 똑같이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맥락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었네. 또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핵가족화도 마찬가지야. 핵가족이 뭐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났어? 그럼 옛날처럼 가족들이 막 할머니, 할아버지, 대대손손 모여서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의 집단, 그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구나. 그래서 가족의 해체 현상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 원인은 세계화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백하고 바우만이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가속화는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개체화가 이렇게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생각이 같다는 거니 다르다는 거니. 인식의 차이가 없는 거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백과 바우만의 생각이 똑같아요. 가속화가 가속화된다. 개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둘이 똑같이 생각하는데 3번 안 보여?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그러면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뭔가 얘네끼리 생각이 다르겠네. 먼저 백은 이러니까 누구 얘기부터 먼저 나오겠어? 백이라는 애 얘기부터 먼저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백의 관점. 어떻게 다른지 생각을 하려면 꼼꼼하게 잘 봐야 된다. 먼저 백은 과학기술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여기다가 줄. 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랑은 별개지? 더 읽어볼까요? 백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너무 길죠? 어딜 먼저 봐야 돼? 문장이 너무 길 때 어디 먼저 보라고 했어? 서술어를 먼저 보라고 했지? 규정한 바 있대. 그럼 정했다는 거잖아. 누가? 백이 정한 거지. 그럼 이제 목적어를 봐야지. 무엇을 정한 거야? 현대사회를 정한 거야. 현대사회를 뭐라고? 위험사회라고 정한 거야. 그럼 이제 백이 정의한 위험사회가 무엇인지 내가 찾아야겠네. 위험사회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핵무기와 원전 노출 사고, 환경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평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해서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사회가 위험사회지. 그지? 문장 하나 안에 위험사회의 뜻이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제 핵심만 보면 백이 정의한 현대사회는 이꼴 위험사회다. 그래서 왜 위험사회지? 계속 위험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니까 이런 뜻이구나. 자, 그럼 이제 뒤에 문장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죠.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다르게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백의 관점이다. 왜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지? 이건 앞에서 우리가 개체화 현상을 잘 분석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고, 계급이 분화되면서 이해관계 공유 못하게 되고 있고, 가족들도 많이 해체된다고 했으니까, 개체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파괴적으로 전부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가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백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여기 주목해볼까요? 그런데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백의 관점이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그럼 백은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니까 개체화도 나쁘고 위험 사회도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니야. 우리는 전부 다 개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다 살고 있으니까 전지구적 위험이 발생을 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계급을 뛰어넘어서 국가를 뛰어넘어서 같이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자, 특히 백은 그들이 과학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기술 발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올 결과가 안 좋을 거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지금 작은 따옴표로 강조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나 사실 이거 몰라.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 근데 여기 문장 안에서 뜻을 대충 찾아본다고 하면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대?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서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등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이거 해주세요. 내지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가 해야 하는 일인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 100은 개체화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위험 사회에서 해결책으로 이렇게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100의 관점이었고 한편 바우만은 이러니까 이제부터 누구의 관점이야? 바우만의 관점이겠죠. 자,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시대로 정해야 했다. 이거 아까 문장이랑 똑같아. 위험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하는 그거랑. 그럼 이제 얘는 액체시대로 정의했네. 무엇을? 현대를, 현대사회를. 근데 그 액체시대에 대한 설명이 뭐야?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가 액체시대를. 근데 왜 이게 액체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걸 납득하려면 뒷문장을 좀 읽어야 됩니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가변이 뭐니? 가변이 뭐예요? 변하는 게 가능하다. 변하는 게 가능하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액체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바꿔달랐다. 너무 길죠, 여기도. 그런데를 기점으로 그는부터 백과 달랐다까지만 읽어봅시다. 서술어에 집중을 하다 보면 백과 달랐다 이 부분에서 바우만과 백의 생각 차이가 잘 보이는 문장이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바우만이라는 인간과 백의 차이점 요걸 이제 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야 했고 어떤 점에서 백과 달랐는가 하면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 그러면 위험 요인으로 무엇을 봤는지를 봐야겠지. 무엇을 위험 요인으로 본 거야? 개체화 현상 그 자체가 위험 요인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개체화 현상 자체가 그 위험 요인이었다는 게 백과 달랐다는 거니까 백의 주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백은 개체화 현상이 어떻다고 했니? 개체화 현상은 이 위험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봤었는데 바우만은 개체화 현상이 위험해요 라고 봤으니까 백과 달랐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문장 안에 사이에 끼어있는 이 두 줄의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좀 봐야겠죠? 액체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여기부터 묶어봐.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제가 빨간색으로 가로친 부분 보여요? 이거는 누구의 생각일까?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은 항시 계속 존재해요. 이건 누구의 생각일까? 맞아, 이거 백의 생각이야. 잘했어. 백의 관점. 그래서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이 앞부분에서 백의 생각을 한번 부정해주고 뒤에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이 위험합니다 라고 한번 하면서 더 강조해주는 그런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문장이 되게 길었죠. 자,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부터 여기부터 어디 등까지 묶어봐. 보통 뭐뭐 등 이렇게 하면 앞에 나온 그 단어나 그 구의 나열들이 유사한 경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묶은 다음에 뒤에를 좀 더 주목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나열이나 설명이 이 앞에 괄호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잉여인간으로 전락하는 게 이렇다는 거야. 세계화의 흐름 안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계속 경쟁하려고 하고 빈부격차 때문에 생존을 위협받는 것. 이게 잉여인간으로 전락하는 거다라고 이 바우만이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그럼 치명적으로 봤다라는 건 뭐예요? 그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럼 이 뒤가 핵심이겠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점이다. 여기서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 전 여기다가 이제 좀 형광펜을 밑줄을 쳐보려고 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할까? 그럼 이건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협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해. 그럼 협력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왜 현대인들이 협력하지 못할까? 이건 우리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 뭐 보고 있어? 현대
개체화 현상이 무엇인지 보고 있잖아요. 개별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개체화된 현대인들이야. 그래서 왜 똑같은 말인데 자꾸 이렇게 말을 어렵게 바꿔 쓰나요?가 아니라 내가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맥락을 통해서 아 이건 당연하게 개체화된 현대인들이란 뜻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됐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 이거를 바우만이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를 잃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하게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이 문장에서 힌트를 얻어야 될 건 현대 위기에 대해서 이 개체화 실천 행위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앞에 있었는데 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실천을 해야 된다.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 그게 여기 나왔었거든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구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을 하는 등 행동해야 한다. 이거 누구의 주장이지? 이거 위에 있었던 백의 주장이지. 그러면 바우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백이 이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를 해서 성찰적 근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것도 이 행동 자체도 개체화의 흐름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라고 한 거죠. 그럼 사실 이 문장은 바우만이 백의 주장에 대해 비판한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백과 바우만의 관점 차이가 되게 잘 보이는 글인데 여기서 이제 백은 무엇입니다, 바우만은 무엇입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관점을 설명하면서 위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학자들의 주장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거나 차이를 보이는 부분까지 숨어 있었던 거라서 그거를 같이 찾아줬으면 좋았던 문제입니다. 3번, 4번만 같이 풀어볼게요. 현대 개체화 현상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말은 추론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내용 일치 문제야. 꼼꼼하게 읽었으면 그냥 내용이 일치불일치로 그냥 풀려버리거든요.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무슨 뜻이야? 계급이 동질, 성질이 동일한 성질이잖아. 그죠? 근데 그게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건 계급이 분화됐다는 뜻이니까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맞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이문단에서 본문 이문단에서 들어가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주목해 주시고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한다. 국가가 개개인의 통제력이 강화되었다고 했니? 아니거든요. 국가가 개개인의 통제력이 되게 약화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 개인의 거주 공간이 가족 공동의 거주 공간으로부터 분리되는 추세도 포함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 말이 조금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그냥 1인 가족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개인의 거주 공간, 나 혼자 사는 게 가족 공동 거주 공간으로부터 본가에서 분리, 자취한다 이 뜻이잖아. 그죠? 백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유대를 모색하게 하는 조건이다. 이 새로운 방식의 유대라는 거는 우리 본문에 있었던 3문단 일상생활에서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등 이 성찰적 근대화 내용 조금 위에 이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라고 했던 그 부분, 그 내용이니까 맞는 거고 바우만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이다. 어차피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라고 마지막 문단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죠? 4번 윗글을 읽고 A에 대해 추론을 해보자. 근데 A가 뭔가요? A 어딨니? 본문 A가 어딨어? 아, 사회적 위험 문제. 아. 요거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자.
이건 사실 백하고 바우만이 이야기했던 모든 전반적인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걔네가 사회적 위험 문제에 대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 하는 조금 더 사고가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좀 같이 봅시다. 백과 바우만 모두 공통점이네? 핵무기, 환경 문제 등이 현대사회에 부정적으로 기능한다고 인식하고 있군. 요거는 맞죠? 왜냐면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건 맞는 말. 자, 백의 위험사회와 바우만의 액체시대는 모두 현대 사회적 위기와 관련된 용어라고 볼 수 있고 현대사회를 위기가 있다라고 본 건 동일했죠. 그치?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이 위험사회의 액체시대였던 것도 맞으니까. 백은 현대인들이 위험 요소를 방치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요소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군. 여기서는 방치함으로써라는 내용이 3문단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뭔가 핵무기, 사고, 원전 유출, 환경재난 이런 현실화될 위험이 가능성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서 방치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바우만과 달리 백은 현대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도 사회적 위험 요인에 포함된다라고 전제하고 있군. 야, 그러면 뭐뭐와 달리 뭐뭐와는 다르게 A와 다르게 B는 이런 거 헷갈리면 제가 이런 거 보지 말고 주어랑 서술어만 일단 먼저 보라고 했죠. 그죠? 전제하고 있는 거야. 바우만은. 그러면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바우만의 생각이 맞으면 요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근데 현대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 사회적 위험 요인에 포함돼요 라고 한 건 백이에요. 바우만이에요. 그죠? 그럼 바우만과 달리 백은 이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파업하는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한다면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로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현대 협력의 고리를 잃어버린 현대인, 개체화된 현대인이라는 말이 이제 본문에 있었고, 그래서 실천 행위를 통해서 위기 극복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 게 맞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 다음 우리 중간에 갈등을 해결하는 입법 과정은 숙제고요. 요 뒤에 시장의 가격 조정 속도 요거를 볼 건데 일단 이게 여러분 고2 기출이에요. 고2 학생들이 푸는 문제거든. 근데 보통 고2 학생들은 고1 때 올라가면 일반사회 통합사회라고 해서 그 시장 수요, 공급 이런 배경 지식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걸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쓰인 글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조금 뭐지? 좀 힘든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읽기 전에 제가 미리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시장이라는 것은 그 경제에서 재화를 소통하게 되는 제일 기본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를 크게 두 가지로 생산자랑 소비자로 나눠요. 생산자 뭐 하는 사람일까? 뭐 만드는 사람. 근데 이제 이게 뭘 만드는지도 중요한 게 사실 내가 뭔가 그 노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가장 간단한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생산자는 자기가 가진 자본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내놔요. 그걸 이제 우리는 공급한다 라고 해서 생산자는 다른 말로 공급자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별로 안 어렵죠? 그럼 이제 얘가 내놓은 물건을 공급한 물건을 누가 사는 거야? 소비자가 자기 돈 내고 사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소비자가 자기 돈 내고 소비하는 거니까 얘네가 얼마나 사는지에 따라서 이 생산자의 이익이 얼마가 될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하는 사람은 소비자고 공급하는 사람은 생산자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탕후루를 10,000원에 팔아. 내가 생산자야? 생산자 입장에서 탕후루를 10,000원에 팔 수 있대. 많이 팔고 싶니? 적게 팔고 싶니? 개만이 팔고 싶죠. 저도 이제 탕후루 10,000원이라고 하면 저 바로 여기 지금 수업 완전 밖에 트라필리스 1층 내려가가지고 바로 탕후루 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 근데 그럼 생산자는 가격이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급량을 늘리지 않겠어?
그렇잖아. 나 비싼 가격에 많이 팔고 싶으니까. 근데 너네 생각을 해봐라. 니네가 이제 소비자야. 너네 이제 탕후루 사 먹을 거야. 탕후루가 하나에 10,000원이래. 너네 먹을 거니?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어요. 그러면 가격이 높으면 많이 안 먹는다며 떨어지겠지.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야.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자는 많이 팔고 싶지 않겠죠. 누가 자기가 열심히 만든 그 물건들을 싸게 팔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소비자는 가격이 싸면 많이 사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많이 원하는 데에 비해 공급량은 적어지고 아니면 뭔가 내가 많이 내놓았는데 소비량이 적어지고 이렇게 균형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봐봐. 자, 여기가 수량이야. 세로가 가격이야. 자, 내가 생산자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게.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량도 같이 높아져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올라갈 때 이거 같이 올라가니까. 정비례 관계지? 그래프를 그리면 아마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아야, 들어보세요. 내가 사회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내려간대. 그러면 반비례 관계네. 뭐가 하나 증가할 때 감소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스르륵 내려가겠지. 그지? 그래서 항상 이 두 그래프의 사이에는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여기가 균형이 맞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균형점, 균형점. 그 지점에서 형성된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그렇잖아? 뭐야. 많이 팔려고 물량을 많이 내놨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네? 가격을 내려야겠다. 뭐야. 내가 너무 싸가지고 많이 사려고 하니까 물량이 많이 없네? 내지는, 내가 너무 싸게 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공급을 안 하네? 당연하죠.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럼 내가 돈을 좀 더 써야겠다. 라고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그 균형을 맞춰가고 그 가격에서 자연스럽게 이 균형점이 딱 생기면서 가격이 맞춰지거든요. 요거를 들어봤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 가격 내리세요, 올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 하지만 자연스럽게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춰져 가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고1 때 배워요. 그리고 나서 이 지문이 실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요거 생각하면서 요 지문 한번 읽어볼 건데 사실 전부 다 못 풀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12번 문제만 풀어보시고 9번, 10번은 솔직히 조금 어렵거든요. 저랑 같이 풀 거라서 12번은 어휘 문제니까 그냥 나왔을 때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금방 풀리는 문제고 그리고 11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시고 만약에 내가 여유로워. 이 지문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9번, 10번도 같이 푸시면 됩니다. 시간 5분 드릴게요.
땡. 나는 9번, 10번도 다 풀어버렸다. 없구나. 9번은. 오, 그래. 하나라도 풀었으니 다행이구만. 일단 11번. 정답 뭘까요? 11번. 4번. 그렇지. 12번은 3번입니다. 어휘 문제 틀린 사람은 내가 어휘에 대한 그 개념이 정확한, 뭐 사실이게 전부 다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앞에 뒤에 단어들이랑 문장들을 좀 보면서 맥락상 어떤 의미가 제일 묘사할지 보고 판단하는 거라서 어려우신 분은 저랑 클리닉 와서 하시면 되고. 자, 일단 우리 이제 이 지문을 볼 건데 복잡하지? 여러 학파들도 많이 나오고 케인즈도 나오고 케인즈 학파도 나오고 고전도 나오고 세고전 학파도 나오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완벽하게 다르다라기보다는 앞에 나왔던 이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잡았어야 하는 아유씨 말도 안 나. 잡았어야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읽으면 되는지 좀 봅시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가격 변화에 의해 균형을 회복한다. 이건 내가 아까 본문 읽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줬던 내용이지. 그지? 근데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해왔다. 일단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해왔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입장을 이야기할 건데 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냐? 불균형이 발생한 다음에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여기 집중의 시간. 그러면 빨리 회복할 수도 있고 느리게 회복할 수도 있고. 그지? 자, 이 문단. 1930년대 고전학파는 시장이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라고 보았다. 그럼 일단 고전학파의 내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고전학파는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먼저 찾아야겠지.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했대? 가격은 신축적으로 조정이 돼서 항상 균형을 달성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을 신뢰하는 입장으로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격이 변화하여 시장은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집중하자고 했지. 그지? 근데 얘네는 언제 변화한다고 본 거야? 고전학파는. 불균형이 생기면 즉시 변화한다라고 본 거야. 그리고 요거랑 같이 체크했어야 되는 게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 여기입니다.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는 건 즉시 가격이 변화한다는 거네. 빨리 바뀐다는 거네. 그래서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면 균형을 항상 달성할 수 있구나.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봤던 요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된 부분이고 그게 자기 조정 능력,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그 시장 안에서 조정이 된다는 거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네. 그지? 이걸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보니까 좀 빨리 읽히는 것 같죠? 따라서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대요. 호황, 불황, 내가 이 단어 뜻을 모르더라도 호, 불 정도는 의미 파악이 돼야 돼. 호 뭐야? 좋은 거, 불. 그렇지. 그래서 좋은 거나 나쁜 거가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고 변화하지 않고 그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마 경기 변동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면 너무 베스트겠지? 하지만 이제 그건 어렵죠. 자, 3분단. 하지만 이러네. 그럼 이제 고전학파 말고 다른 주장이 나올 거야.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이런다. 그러면 케인즈가 말한 고전학파와의 다른 차이점에 주목해서 읽어야겠죠? 그럼 이제 우리 케인즈의 주장 찾으러 갈 거야. 케인즈.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단기에는 경직적이다 라고 생각했대. 케인즈는 특이하게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서 생각을 했네요. 그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끊어보자. 자, 장기는 신축적으로 가격이 변화하지만 단기, 짧은 시간 안에는 경직적이다. 내가 신축과 경직의 단어 뜻을 만약에 몰라. 근데 신축적인 조정은 아까 어떻게 변화하는 거라고 했어? 즉시 변화하는 거라 했지. 그럼 경직적이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까요? 즉시가 아니라? 바로 바뀌지는 않나? 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시 신축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서 균형이 될 거야. 균형이 맞아질 거야.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는 오랜 경기 침체와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던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이러한 시장의 가격 경직성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가격이 경직적이면 그럼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하고 경기가 안 좋은 대공황은 뭐 때문에 발생한 거래? 시장의 가격 경직성 때문에 발생한 거래. 아, 경직적인 건 안 좋은 건가 봐. 그지? 그래서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소비나 투자 등 통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고 보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내가 이런 거 나오면 잘 보라고 했잖아. 뭐뭐 할수록 이런 관계나 비교하는 표현이 나오면 잘 보라고 했어요. 가격 경직성이 너무 심해. 그러면 소비나 투자 이런 총수요 변동을 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은 위에서 즉시 가격이 변화해서 균형을 회복하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었는데 여기서는 경직적이니까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 라고 보았으니까 경직적인 건 진짜 안 좋은 게 맞나 봐. 그지?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인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했다 합니다. 여기다 밑줄 쳐볼까요? 이거 말이 좀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되게 간단해요. 봐봐.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은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야. 근데 이게 변하지 않아. 경직적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노동력이 많이 안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기존의 사람들을 유지하는 대신에 그 노동에 쓰는 인건비를 줄이면 돼. 그러니까 월급을 깎으면 되거든? 그럼 임금 하락으로 그 상쇄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임금은 경직적이야.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쓰는 돈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잘라야죠. 그래서 다 잘린다는 거예요. 대규모 실업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은 케인즈 학파에 의해 발전된다라고 하거든요. 자문단에 이어가서 발전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점을 유지하고 어떤 점을 얘가 디벨롭 했는지 그걸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케인즈 학파라는 새로운 집단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체크를 해보자. 케인즈 학파. 경기 변동을 시장 균형으로부터의 이탈과 회복, 즉이라 그러네. 뭔가 정리하는 거지.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보고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 자, 일단 케인즈 학파가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경기 변동을 불균형과 균형의 반복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불균형은 내가 원래 균형 상태였다가 균형을 이탈한 거, 다시 균형 상태가 되는 거면 회복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왔다 갔다 반복한다라고 본 거지. 근데 이 균형과 불균형이 반복되는 현상인 건 맞지만 만약에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총수요 변동 때문에 일어나면 가격 경직성 때문에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본 거야. 아까 케인즈는 뭐라고 했어? 장기에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근데 단기에는 경직적이어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 때문에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들은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빨리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래 지속될 것 같으니까 경기 변동을 정부가 개입해서 조절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 조절하는 방법이 정책하기, 총수요를 관리해주기 이렇게. 아까 위에서 고전학파는 보이지 않는 손, 자기조정 능력을 신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근데 얘네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아까 앞에서 나왔던 고전학파와도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네요. 자,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이는 손을 통해서 시장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왜 보이는 손이야? 직접 개입을 했기 때문이야.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군가의 개입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조절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던 건데 정부가 개입해서 조절을 하니까 보이는 손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케인즈 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입니다. 불균형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조절합시다 라고 한 거. 그리고 그것을 보이는 손이라고 한 거. 그러면 아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라고 했던 고전 학파와의 주장과는 좀 다르네요. 그죠? 특히
195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거시 계량 모형이 개발되어 경기 예측과 경책 효과 분석에 이용됨에 따라 케인즈 학파는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 건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 나왔지. 거시 계량 모형. 이게 뭔지 몰라. 그렇잖아? 왜냐면 지금까지 정보가 없었으니까 뭔가 컴퓨터의 발달하고 통계학의 발전이라고 하니까 뭔가 수치상 관련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오문단에서 그 내용을 거시계량 모형이 뭐지? 왜 이 케인즈 학파가 주장했던 이 내용과 거시계량 모형은 비판받았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좀 찾아봅시다. 그러나 케인즈 학파는 여러 비판에 직면했대요. 사람들이 얘네의 생각이 동의하지 않았나 보네. 특히 1970년대 세고전 학파. 는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고전 학파는 케인즈 학파랑 차이가 크네? 지적했대잖아요. 동의하지 않은 거죠.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은 그럼 이제 설명 나오나 보다. 소비와 소득, 금리와 통화량 등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계산식이야.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방정식의 개수는 과거의 자료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었다. 여기까지 묶어. 왜냐면 여기까지가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에 대한 설명이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방정식을 설정을 할 때 내가 방정식 어떻게 설정하는지까지 몰라도 되거든. 이 부분만 알면 돼. 과거 자료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했나 보다. 그러니까 통계학의 발전으로 거시계량 모형을 개발했다라고 한 거구나. 그죠? 근데 사실 과거의 정보만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판단하는 건 사실 내가 지금 추측하더라도 아닌 것 같은데 싶기도 해요. 그렇잖아?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반응을 바꾸므로 방정식의 개수 혹은 방정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새 고전 학파가 이 거시계량 모형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예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도 있고 추가된 정보도 있을 것인데 이걸 바탕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반응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세고전 학파는 본 거지. 그래서 세고전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거시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과거 자료만으로 이 관계를 추정하려 했다라는 점을 비판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미시적의 뜻풀이가 들어가 있거든. 사물이나 현상을 전체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포착하여 분석하는 것이 미시적이야. 개별적인 게 미시적인 거죠. 요거의 반대가 거시적이겠죠. 그죠? 왜냐면 거시가 아니라 미시로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내가 거시의 뜻을 몰라도 개별적인 게 미시라 했으니까 전체적인 게 거시가 아닐까 정도는 저 어휘각주를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각주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에 따라 이들은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하면서 그러면 여기 좀 중요해 보이지 않아? 이들이 누구야? 일단 이들 이들 지금 누구 설명하고 있었니? 그렇지. 세고전학파. 세고전학파는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 라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하면서 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은 고전학파와 세고전학파의 똑같은 점이죠. 전제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공통점일 거야, 그지?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총수요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걸 유지하면서
요렇게 주장한 거라고 하잖아. 그럼 이 부분은 공통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달라진 점이거나 발전한 점이거든요. 얘네는 어떻게 생각했냐? 경기 변동은 균형이 변화하는 겁니다. 앞에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총 수요 변동 때문이 아니라 기술 변화가 경기 변동을 유발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내용은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다른 주장과 세고전 합파의 차이점이 돼요. 좀 까다롭죠, 글이.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배경 지식 없으면 조금 접근하기도 힘든 그런 내용들이고. 9번 문제가 사실 이 내용도 길고 좀 어지러운데, 일단 니은이 누구니? 니은이 누구야? 니은 누구야? 세고전. 그렇지, 세고전 합파. 자, 세고전 학파의 사람 제일 마지막에 읽었으니까 머리에서 안 날라가겠지. 경제학자 갑의 정책 대안에 대해 세고전 학파 사람이 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야. 그럼 얘네가 요거를 비판하는 거네. 그죠?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경제학자 갑은 소득과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일단 가정을 했어요. 자, 소득과 통화량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가정했다고. 그리고 이걸 반영해서 소비 예측 모형을 개발했다?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쓸지 이걸 개발을 한 거야. 그리고 K국의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모형의 개수를 추정을 했어요. 그럼 지난 10년간의 자료라고 하니까 이건 현재 자료야, 과거 자료야, 미래 자료야? 지난 자료니까 과거 자료로 모형의 개수, 방정식의 개수를 세웠네. 모형을 분석해보니까 어머나 진짜 통화량이 증가하면 다음 달 소비가 증가하네 라는 결론이 나와버렸잖아. 그래서 야 정부야 우리 통화량을 늘려보자. 그러면 소비량 늘어날걸? 라고 제안을 한 거죠. 정부가 뭐래? 오케이 해서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할게 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치? 이게 보기의 상황이야. 보기에서는 2022년 3월 12일 이게 현재 날짜고 K국은 내년 12월 31일에 해당 시점의 통화량을 발표한대요. 그러면 이미 마지막까지 발표된 통화량은 아마 2021년 12월 31일에 발표된 게 마지막 아닐까? 왜냐면 현재는 2022년 3월 12일이잖아. 그래서 2022년의 통화량은 몰라요.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매년 이때 발표한다고 하니까. 올해 건 모르고 과거의 것까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지. 그지? 자, K국 정부의 인위적인 통화량 조절로 유발된 총수요 변동이 불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일단 세고전 학파가 이걸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고전 학파의 생각을 잘 봐야 되는데 세고전 학파는 총수요 변동이 불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총수요 변동이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 경기 변동은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이고요. 총수요 변동이 아니라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총수요 변동이 불황을 불러일으킬 수 이건 틀렸다고요. 두 번째,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 K국의 통화량이 변화할 경우 2022년의 자료는 배제한 채 소비의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얘네는 기본적으로 기존 정보에다가 추가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한다라고 했거든요. 세고전 학파가. 근데 2022년 이전의 자료를 배제한다라고 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정보를 뺀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맞지 않아. 빼면 안 되지. 22년 4월 1일에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22년 12월 30일까지는 K국 국민들의 소비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뭔 소리야? 4월 1일에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통화가 많아지면 소비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했다는 건데 22년 12월 30일까지 K국 국민들의 소비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지 않겠죠? 소비가 변화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겠죠. 4번 K국 정부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발표한 이후 통화량에 대한 K국 국민들의 예상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 효과 분석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답이지. 왜?
통화정책을 발표한 다음에는 경제 주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합리적 기대 형성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방정식을 과거의 것으로 세우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 K국의 확장적 통화 정책이 21년의 통화량에 대한 K국 국민들의 합리적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틀렸죠. 왜? 21년 통화량은 과거잖아. 그치? 어떻게 과거의 합리적 기대 형성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통화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고. 그죠?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내가 본문을 잘 정리했으면 이렇게 아니다, 맞다 요거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자, 10번. 보기에 루카스의 관점에서 기억을 비판해보자. 기억은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보전학파였던 케인즈 학파군요. 케인즈 학파. 자, 보기에 루카스가 무슨 생각하는지 일단 봐야겠지. 루카스는 민간 경제 주체가 정부의 팽창 정책까지 고려해 물가 상승을 예측하는 데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정책은 단기적인 상황에도 물가만 높이고 실업을 줄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사실 이 키워드만 찾았으면 돼요. 케인즈 학파는 무엇을 주장했니? 거시계량 모형 맞나? 모형. 요거 주장했거든요. 이게 뭐야? 과거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측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지적을 받았던 이유가 세고전이 뭐라고 했던 이유가 아니지 왜 과거 걸로 판단을 하니? 합리적 기대로 생각을 바꿀 건데 였잖아. 그러면 그 루카스는 지금 세고전 학파와 생각이 유사하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거시계량만 비판하는 거니까 사실 국어 문제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뭐야? 답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새로운 정보를 통해 반응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너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이제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고 오늘 좀 수업이 평소보다 좀 길었어요. 왜냐면 본문 자체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마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친구들은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하나 문제는 숙제로 잘 풀어오시고